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6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채권 최고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그 채권 최고 안에는 이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360조 단서에는 1년치만 포함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2번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뭐죠?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 담보한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에는 그 채권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됐습니다. 즉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근저당은요, 확정이 되지 않았죠. 장래에 확정이 됩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는 확정이 되지 않고 장래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장래에 확정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장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기본계약인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만 있으면 되지만 근저당권은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기뿐만 아니라 기본계약이 있습니다. 즉 이 기본계약은 뭐냐면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시점에 확정이 되고 확정될 당시에 실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게 근저당권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전이라면 이 기본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자면 대신에 근저당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계약만 정해놓고 이제 결산기를 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을 준다. 만약에 이거 어떤 리미트, 한계를 두지 않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소유권자 입장에서 근저당권을 활용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되죠. 소유권자 입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한다? 채권 최고를 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이해관계인 그 이후에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들과의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채권 최고는 이 발생한 기본계획에서 발생된 피담보채권을 어느 선까지 채권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만 부정합니다. 그런데 채권 최고액은 실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향후에 확정될 당시에 그 채권을 이 범위에까지만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채권 최고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확정 전이라면 채무자 변경다. 그 얘기는 기본계약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계약을 바꾸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이해관계들을 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순위 입장에서는 기본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채권 최고액이요. 채권 최고만 바뀌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다. 자, 먼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채무의 범위. 자,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의 내용, 그 채권의 범위를 바꾸는 거나 아니면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확정 전이라면 피담보채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면 변경을 위해서 이해관계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니다.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에게 중요한 것은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것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3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유에만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에서는 장래에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결산기라고 표현을 쓰는데 언제까지 기준을 특정한 일정을 기준으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한다.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결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근저당권과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확정되는지를 묻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저당권, 경매를 스스로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그 경매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상. 또 하나 기억하시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경매라는 것은 취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경매를 취하했을 때 확정된 근저당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확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한번 확정되면 그 위에 취하가 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근저당권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신청을 하거나 2순위가 경매 신청했을 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돼요. 그런데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2순위가 신청을 한 경우는요. 1순위는 언제 확정된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요. 2순위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즉 1순위가 신청을 안 한 경우예요. 그런데 선순위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한다.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선순위 구당 동안의 그 기대를 최후의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중요합니다. 요거까지 세트로 기억해 주십시오.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을 왜 든다고 했죠? 피담보 채권을 어느 선까지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건데 채권 최고액인 것은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후순위 저당권. 근데 후순위 저당권 같은 경우는 기억하게 되면 경매 절차 시에 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자, 배당을 할 때 우리가 낙찰이 됐잖아요. 경매가 신청이 됐고 입찰기를 열려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배당 대금을 가지고 뭐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 배당을 할 때 1순위 근저당이 있고 2순위 후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1선순위 근저당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채권과 비교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효력을 받는 거고 남은 것은 후순위에 가는 겁니다. 그게 채권 최고액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물상보증이나 아니면 저당권 설정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즉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사람한테 채권 최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의 의미인데 먼저 채무자겸, 지금은 물상보증인데 한번 세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채무자겸 근저당권 설정자 입장에서 이 채권 최고의 의미는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채권 최고액은 다른 이해관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채권 최고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발생한 채권액이 설사 채권 최고액을 넘더라 하더라도 무조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죠.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2억이었어요. 근데 채권 최고액은 1억이었어요. 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1억만 변제하게 되면 말수가 있는 건가? 아니다. 요거는 채무자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최고액을 변제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 2억 전체를 변제해야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근저당권 설명할 때 채권 최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는 경우 2억, 1억일 때요.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 뭐 어떻게? 채권 전에 변제 시까지입니다. 채무자는 이게 채무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자, 여기서 저당권과 관련해서 제3취득자 뭐냐면 저당권 설정 후에 부동산의 양수인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하지만 양수인은 보통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요합니다. 3취득자. 이 사람 입장에서 채권 최고의 의미는 이해관계인들이에요. 따라서 답이 나오겠죠.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에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채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분의 채권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채권 최고액에. 이게 바로 물상보증, 이게 지금 그 질문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다. 즉, 최고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고 변제만 하게 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소유권 취득한 제3자 또한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변제하고 즉 실제로 발생한 채권과 채권 최고액을 비교해서 실제 발생한 채권이 채권 최고액 미만이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게 되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예요. 아니면 저당권자. 이 사람도 채권 최고만 하면 변제하실까? 이거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눕니다. 자, 지금처럼 변제를 하고 아직 경매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락이 되기 전에 이미 변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기준은 뭐냐면 배당이냐 아니면 배당과 상관없는 거냐. 이건 배당과 무관하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 전체를 변제를 합니다. 물상보증 3취득자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합니다. 그런데 배당에서는요. 이때는 의미가 있죠. 배당 절차에서 이룰 때는 선순위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 효력이 있고 설사 실제 채권이 2억이고 채권 최고액 1억이에요. 배당에서는 1억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 3취득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요약 정리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후순위 권리자는 구분해요.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기준합니다. 실제 채권액이 2억이다. 근데 채권 최고액 1억이면 선순위가 1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후순위한테 배당이 됩니다. 5번 특별한 사정이 난 존속기간이 있는 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채무가 확정된다. 그리고 이 확정된 채무를 담보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63번 민법상 유치권. 틀린 것은 자, 잘 나오죠? 유치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다. 경매권이나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 효력은요? 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우선 변제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률상 저당권처럼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우선 변제 효력이 있죠. 왜냐하면 돈 받을 때까지는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우선 변제 효력은 없습니다. 유치권 발산 배제한 특약은 무효다? 아니다. 유효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유치권 배제한 그리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3번 건축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유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유치권 행사는 어디죠? 목적물이 토지예요. 그러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죠. 즉 유치권의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피담보채권이 있어야겠죠. 근데 공사대금 채권은요? 건물에 대한 거잖아요. 즉 토지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연관해서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그러면 독립한 건물 내지면 중창물. 자, 이 지금 공사 중인 거잖아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 채권은 이거에 관련된 거죠. 이 정착물하고. 크잖아요.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근데 이 건물인데 뭐라고 써있어요?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하는 게 이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쟁점이 되겠어요.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권의 대상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따라서 독립한 물건이 되지 못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한 건물이 유치권의 객체인데 지문에서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토지에 부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유치권의 객체도 아니다. 4번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채권의 요건과 점유의 요건이 있어요. 점유하고는 불법 점유가 아니한다.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자, 5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합니다. 유치물을 점유하는데 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은 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도 객체가 될 수 있다. 2번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배웠습니다. 설정은 설정적 승계다. 3번 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자, 일괄 금액 청구권 나중에 설명할 텐데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 경우에 저당권자,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가 아닌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아니었던 경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잘 나옵니다. 자, 일괄 경매 청구권, 토지를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어디다가 토지. 그 설정자 누가요?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토지에 대해서죠. 건물에 대해서는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괄 경매 청구권을 할 수 있어요. 그 요건입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4번 건물 건축 개시 전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 토지의 임의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저당권 365조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 지상권 성립의 요건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어쩌죠? 요건 자체가 이건 달다 외우시죠. 간섭법상 법정 지상권 마찬가지처럼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정 지상권 먼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언제? 저당권은 토지나 아니면 건물 아니면 토지 건물 전부 할 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또 하나 요건이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만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만 아니면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가 절차가 진행돼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지상권이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 이게 저당권에 의한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근데 질문은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였어요. 그 얘기는 나대지 얘기는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됐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의 건축이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대지였지만 건물을 할 때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았으면 이때는 법정 지상권 소유자가 동의를 해줬으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될 여지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법정 지상권의 이해관계는 누구한테 이해관계 자전 거예요. 이게 지금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매 절차에 참가하는 사람은 이슈가 뭘까요? 법정 지상권, 이 토지만을 낙찰을 받았을 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 여부에 따라 입찰가가 달라질 겁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할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법정 지상권이 없다는 것은 좀 번거롭지만 즉 건물 철거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건물만 철거가 됐으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 상관하는 안정성, 이게 바로 경매 절차 안정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확인은 뭐냐면 등기부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언제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을 신축했으면 보존 등기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 건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소유자가 같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제 확인되는데 이거는요.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다면 공시가 안 돼요. 등기부상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짓는 걸 동의했다. 공시 안 됩니다. 그 공시되지 않는 사유를 갖고 법정 지상권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잘 나옵니다. 5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여기는 한번 볼까요? 자, 4번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합니다.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축 저지의 동의가 있어도 이런 주관증은 즉 밖에 공시가 안 된다. 알 수 없다. 외부의 공시도 될 수 없는 것에서 토지를 낙찰받은 3자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인정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경매 절차 안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주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입찰자는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경매 절차의 안정과 신속하게 목적물을 환가해서 자신의 채권을 해소하는 그런 안정성을 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래서 경매에는 580조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580조가 물건의 하자담보식이잖아요. 물건의 하자를 집행본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유를 가지고 경매 절차의 운명을 다하게 되는 것은 경매 절차에서 앉아서 해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경매 경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의 장애에 대해서 이것을 물건의 하자를 볼지 권리 하자를 볼지에 대해서 어떻게 봤죠? 같은 논리예요. 법률상 장애는 집행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운명을 달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를 보고 함으로써 580조가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권리하자는 등기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점. 자, 5번.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죠. 저당권이 이건 잘 기억하십시오.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동산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지상권, 저당권을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시험은 대부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3취득자입니다. 왜냐하면 3취득자에 관련해서 중요한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바로 이겁니다.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도 해당됩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도록 특별한 사정은 어디에서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올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 때문에 중요하냐. 제3취득자 개념 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후순위 권리 저당권자는 아닙니다. 367조예요. 자, 367조 이 내용이에요. 보존은 저당권 설정 제3취득자가 보존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낙찰이 이루어지면 소멸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득은 누가 보죠? 저당권을 설정 당시에는 이 사람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가 없었어요. 어떤 가치라 생각하십시오. 저당권자가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겁니까? 교환 가치 파악할 때 100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해서 이 교환 가치가 130이 됐어요. 100에서 130, 그럼 30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받게 되는 것도 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감정평가할 땐 130을 평가할 거니까. 그런 관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사람들한테 돌려주는데 공익 관점에서 경매 대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된다고 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 제3취득자가 누구를 저당권 설정자나 저당권자 아니면 낙찰자 등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경매 대가에서요.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배당표에서 강제집행 비용 먼저 우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마찬가지로 그 배당표에서 우선 면제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나 저당권자 낙찰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 논의가 되냐? 유치권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필요비 유익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딱 유치권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갖고 해서 야, 이 필요비 유익비네? 이 조항이 있어. 그럼 이 얘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낙찰자예요. 낙찰자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비용 상환처는 목적이 되는 거니까 유치권 행사를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면 무슨 일일까요? 낙찰자는 이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 경매 절차 안전성을 해치는 겁니다. 또한 360조의 비용 상환 청구를 피담보 중하면서 유치권을 할 수가 없다. 요 내용이에요. 요게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까지는 법조문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 자체가 대법원 판례가 판시된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유력한 내용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